며칠 전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14세기 흑사병 때와 비교한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어서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드리진 않았지만 이와 더불어 최근에 강남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계기로 일부 한국 부동산 비관론자들이 한국의 부동산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남겨서 이 많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 이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의 11월 고용 지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실업 지표가 공개됐고요. 자, 이제는 내일 발표될 오늘 밤이죠. 한국 시간은 오늘 밤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 지표에 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들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예. 세계 인플레가 통제 수준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동안 그 재테크에서 보면 작년 3월 이후에 예. 고물가 고금리에서 저물가 저금리까지 가지 않다 하더라도 중금리 중물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는 점에 우리가 재테크에서도 또 그동안 각종 그 이렇게 재테크 스타일의 포지션을 좀 변경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 11월 초에 앨런 그 장관이 사실 그 재무정책에 피벗을 얘기할 때, 근데 원외 환율이 그 850원까지 갔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850원 정도에서는 그동안 엔화에 대해서 투자하지 마십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대목도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런 쪽의 모습이 아주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일단은 그 미국이 지금 페드의 그 통화 정책의 양대 지표, 듀얼 맨데이트하는 고용 지표 11월 달까지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요. 예. 거의 마무리됐죠. 그렇죠. 실업률만 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종전과 다르다. 그래서 타이트한 그 노동 시장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봇의 요건이 갖춰지고 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롯한 인플레 지표가 발표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금 전월과 마찬가지로 한 3.2% 정도. 뭐 소점까지 생각한다면 조금 낮아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 오늘 엔달러 환율의 그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사실 그 경우에 따라서 3%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달러 인덱스 103대로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은 이제 통화 정책 측면에서 출구 전략 얘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통화 정책은 피벗, 일본의 통화 정책은 출구 전략, 예. 서로 엇박자.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에 프레시 크래시에서 오늘 김채은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143엔대입니다. 예. 아마 요게 이제 일주 전까지만 해도 147, 148에 눈에 익으신 점을 감안해 볼 때는 그렇죠. 저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니냐. 더 깜짝 놀라는 것은 장중에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나타나서 예. 141엔까지 갔었거든요.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홍영표랑 같이 놀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8월 잭슨홀 미팅 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오락가락했던 것은 인플레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지표에서 예. 페이크 논쟁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11월 달 지표의 그 실업률과 그다음에 인플레 지표를 계기로 해서 페이크 논쟁이 이제 종료가 된다. 그러면 12월 달에 FOMC에서는 금리를 당장 인하가 되지 않는데 하더라도 예. 내년 통화 정책 관련해서 피벗을 시사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뭐 유튜브 자막에 산타랠리가 종료되는 게 아니냐. 그때 흐름에 따라서 자꾸 일일비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지금은 구조적인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루의 주가 모습 가지고 일희일비를 했다. 그래서 의미 자체를 좀 부여하지 말라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움직임 지속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홍콩에서는요, 연일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탈리아가 1대1로 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 시장에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네, 중국과 홍콩과 관련해서 홍콩도 중국의 예속타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돼서는 사실 그 3-2 플러스 리스크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5가지 악재가 된다 하는데요. 3-2 플러스 악재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 일단 중국은 미국의 무디스로부터
중국과 홍콩의 신용등급, 홍콩의 신용등급이 전망이 예. 부정적으로 나왔죠. 그렇죠. 부정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가장 빠르게 전해줬는데요. 사실은 중국의 그 위험세가 너무 국가 채무, 그리고 이 채무다 보니까 국제 발행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위기가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단해드렸은 것 같습니다는. 근데 홍콩은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한 게 이유가 다르게 있습니다. 무디스함은 홍콩은 뭐냐? 국가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도시형 국가지만 국가적 측면에서 이제는 주권이 없다. 중국과 동일하다. 일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중국이 신용등급 전망을 낮췄으니까 홍콩도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유는 지금 홍콩에 남아있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재밌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어제 홍콩의 H지수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48포인트 정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빠지네요. 예. 중화경제권 관련돼서 일본을 빼고는 전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구조적으로 중국과 홍콩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진단해드렸습니다는 TSP에서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의 블랙리스트, 외국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라든가 간첩법을 들어서 홍콩과 중국을 TSP 연방기금 운용해서 제외시켜 버렸죠. 이것도 이제 홍콩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1대1로 기업, 시진핑의 암흑이라는 1대1로 계획에서 이태리가 2019년에 가담했는데요. 최종적으로 탈락하기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대1로 기획에 시진핑이 가장 야망적으로 추진했던 이완화 국제화 문제와 함께 1대1로 기획이 탈락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신용등급 전망 악화, 그다음에 TSP에서 탈락, 예. 그리고 이태리 탈락. 이러다 보니까 3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홍콩 입장에서는 신용등급 전망 하향, 그리고 TSP 탈락, 2. 그래서 3+2라는 홍콩과 중국과 관련돼서 3+3로 가는 나이가 나온다. 이 얘기는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이 이제 구조적으로 뭐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이것이 살아나는 경제가 아니라 국제 시각, 서방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의 각종 포트폴리오에 중국을 제외시킨다. 홍콩을 예. 제외시킨다. 소위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다는 의미, 외딴섬으로 빠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홍콩에 아직도 남아있는 홍콩의 부활을 꿈꾸는 예. 국내 대형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무너진다.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그리고 세계 부동산의 최후 버팀목 역할을 했던 강남 부동산.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네. 사실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워낙 그 상승세가 많았기 때문에 예. 최근에 좀 주춤하다 보니까 하락 자체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닙니다는 예. 그동안 상승세가 높았기 때문에 하락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1년 전에 사실 그때 경기 침체론, 증시 붕괴론, 예. 그리고 지금은 그 증권사에서 그만두셨다 그래요. 무슨 복덕방이라고 이게 대표가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이분들이 이제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사실 앞으로 강남을 비롯한 아파트 가격은 장기 침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현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해서 과거에 입법적인 사항에서 보면 종부 세례된 게 완화하면 강남을 비롯한 아파트 가격이 좀 그렇게 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예. 조심스럽게 이제 3월 달에 진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보면 3월 이후에 보면 급락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해서 예. 구조적으로 월세에서 전세 파동이니까 또 월세하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내부의 변화를 초래했던 거 하거든요. 그 위에 이렇게 사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비교적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로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강북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강남 아파트 얘기하니까 또 한상춘 논설위원은 강남에 사기 때문에 저 얘기한다. 이런데 저는 강북에 예. 삽니다. 예, 그 집값에 보면 가장 안 좋은 은평구에 삽니다. 죄송합니다. 은평구 같은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같은 지역에 같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저를 많이 읽어 있는 이 방송을 아주 애청해서 드시는 분이 많은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도 이 강남에 얘기하면 한상준 논설위는 강남에 산다. 그러니까 저 소리 온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역시 이런 그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1년 전에 아주 급락한다 대비해서 안정세를 찾은 것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금 이제 그만두셨죠? 예. 이제 이후에 그 장관은 사실 그 시험대에 오르겠습니다는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의 소신 있는 그렇죠. 집값 안정. 어쨌거나 좋은 거는 좋은 겁니다. 그 엉덩이에 평가해야 됩니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이게 뭐 국민의 힘이다, 뭐 현 정부다,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그래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락 조짐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게 이제 의미가 부여돼서 예.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김지은 PD 보시겠습니다는 52년에 수도권 아파트가 이렇게 떨어졌다. 예. 이렇게 했냐죠? 29주 만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일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청자분이 제가 저쪽 영주에 내려갔었는데요. 경기역에. 예. 거기서도 아파트 가격이 이게 떨어지는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쪽에 문의가 많아서 주말에는 보통 아파트 얘기하니까 예. 집값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정말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한국 저출산에 대한 이 충격적인 경고. 이 저출산이 마치 흑사병 때와 비슷하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죠. 근데 그때 방송은 아마 유튜브 클릭수를 생각하면 이 방송을 우리가 가장 많이 그 뉴스를 접했어도 진단해 드렸을 겁니다. 예. 네, 우리가 방송을 전체적으로 맡고 있는 김채영 PD께서 방송이란 건 뭐냐? 시장에 미치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심리적 안정 이런 걸 고려해서 유튜브 클릭수만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전에 하마스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충돌로 표시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 이것이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다 이게 아셨기 때문에 오늘 예. 이게 강남 아파트 가격을 비롯해서 이것을 좀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그 내용 뉴욕타임스 얘기 이렇게 보면 예. 자 한국의 출산율이 14세기 흑사병 때와 같다. 아주 충격적이었었죠.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 지난해 출산율을 보니까 뉴욕타임스 잡은 것은 0.78명. 예. OECD 국가 가장 낮다. 또 세계 국가에서 보면 홍콩을 빼고는 가장 낮다. 그리고 1960년 이후에 출산율 감소를 이렇게 보면 86% 감소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면 홍 앵커랑 김채은 PD께서는 저희 후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요. 이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는 너무 많이 남겨있죠. 하나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사실 공부를 못 하셨습니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모를 약을 타오셔가지고 그걸 드셔서 사실 이렇게 출산율 정책에 정부의 정책에 그걸 받아서 예. 드셨던 거로 기억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그 세대를 보고 예. 했습니다는 지금 같이 보는 시대, 그걸 받는 시대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0.78명에서 세계에서 가장 흑사병 때와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가처럼 다 동시에 느꼈던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의 인구 구조가 체험적으로 얼마만큼 빨리 이렇게 변했는지는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마 홍 앵커는 그때 당시에는 모르실 겁니다. 예, 그렇죠. 70년대. 네. 근데 사실 지금은 이 출산율 문제는 세계 모든 국가의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국도 지금 인구 절벽 문제가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 일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구 문제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 잃어버린 30년 얘기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출산율을 장려하는 것은 러시아도 심지어는 러시아조차도 출산율을 장려하는 게 외신에서 나올 겁니다. 예. 이 문제는 세계 보편적 문제다. 그런데 미국만 있잖아요. 미국만 성공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에 이건 뭐냐? 미국 자체적으로보다는 자 기업의 리스용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제라미 시겔이 미국의 인구 문제가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자 인도라든가 한국의 젊은 층을 좀 드려야 된다. 이게 글로벌 솔루션 기법이거든요. 시겔의 이렇게 자막을 좀 돌려주시면 시겔의 글로벌 솔루션의 기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만큼은 기업도 리시어링, 기업이 들어오면 자금이 들어오면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자. 세계에서 인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는데요. 어제 이렇게 한동훈 장관께서는 우리도 이민청을 설립해야 된다는 쪽에 있죠. 예. 마찬가지로 글로벌 솔루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민청 설립해서 해외에서 유수한 사람을 불러들여야 된다. 이게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언제까지 이게 사실 이걸 탓할 것이냐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이렇게 정책 해법으로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비관론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세계 주거용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세계적으로 지금 차별화 현상 심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집값이 29주 만에 서울 집값이 하락세는 예. 사실 이 실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 주거용 부동산 이게 이제 가격의 움직임을 아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의 아파트 서울 집값의 하락세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단순히 집값 하락했다 해서 앞으로 뭐냐 부동산 시장이 급냉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와 비교가 가능한 주요 국가의 주거용 부동산, 우리 아파트에 해당되는 주거용 부동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주거용 부동산은 동고 서저, 뭐 이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서쪽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런 지역이죠. 그렇죠. 네, 과거에 그 굉장히 그림 같은 집이 많았던데 여기는 지금 전부 뭐냐 이상기후라든가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SB 사태를 계기해서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저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동부 지역으로. 그래서 서부 지역의 샌프란시스코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상업용은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한 40%까지 떨어졌고요. 예.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10% 정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소위 이렇게 동부 지역 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이 뉴햄프셔시라든가 이렇게 이런 지역 마이애미 같은 마이애미라든가 이런 예. 지역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집값이 차별화 현상이다. 그러면 다른 국가는 어떠냐? 예. 유럽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됐기 때문에 유럽은 집값이 차별 현상이 국별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브렉시트에서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 금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배후습지로 조금 전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은 거기에 굉장히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런던에서 자금 이동하는 주식 자금이 이동하는 베네룩스 3국, 파리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가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이 올라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시장도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오랜만에 올해 들어서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땅값을 올라가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집값은 올라가고 워낙 그 일본이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값이 상승하는 게 전파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쪽 같은 게 집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직도 얼어붙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 집값은 사실 그래도 강남의 집값, 수도권의 집값이 29년의 하락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세계 집값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큼 하락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지금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홍콩에 지금 투자했던 분이라든가 지금 자금을 배우는 과정에서 아직 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는 이 대목은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전후로 해서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했던 거예요. 마치 이게 부동산 투자하면 이게 잘한 것처럼 평가하지만 뭐든지 평가는 투자 자금을 회수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투자 자금이 회수할 때 굉장히 가격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과연 해외 부동산 투자 나갔던 것이 그런 증권사라든가 그런 은행들이 그게 뭐냐 잘 됐을까? 그때 높은 성과를 받았던 사람 다 회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냐 절반 이하의 이렇게 투자자의 손실을 일으키는데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회수해야 됩니다. 이복현 그 금방감정 의사 잘하고 계신데요. 그거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해야 됩니다. 투자자 손실을 저렇게 손실해놓고 어떻게 뭐냐 높은 성과를 받았던 걸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집값 차별화 현상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일본, 유럽 너나 할 것 없이 차별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 이 현상은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유야 뭐 시청자 여러분 한 세 가지 요인을 꼽겠습니다. 예. 상업용 부동산과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이 같이 공통적 사항은 코로나를 계기해서
디지털 급진전산상 그리고 기업의 이동과 근무 환경 변화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디지털로 인해서 지리적으로 거리감을 줄여버렸으니까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이제 3분기에 마지막 실적 이렇게 그냥 마지막 나오고 있죠. 이런 게 좀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속보를 김지현 예. PD께서 맡기고 저는 의미를 분석을 안 하겠습니다. 연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아마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비용으로 이동되거든요. 저비용으로 이동하다니까 상업용 부동산, 그다음에 기업이 이동하니까 근로자도 이동하죠. 주거부동산 공통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고금리가 됐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도 이제 저금리 되질 않고 이렇게 사실 중금리가 된다 하더라도 과거 제로금리에 비해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뭐 이렇게 3%대 하면 대출을 받을 때 금리에 비해서 여전히 낮다 하더라도 2배, 3배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이런 거에 따라서 경영기법이 바뀌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은 매출액 중심의 포지티브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금리도 이렇게 비용도 이자 비용도 축소시키고 임금 상승, 임금 비용도 축소시키고 원자재의 백기사를 해서 재고 비용도 축소시키는 이런 과정을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런 네거티브 매니지먼트 기법에서 왜 도시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비싼데 그래서 이러한 거에 따른 기업의 경영 기법이 포지티브 매니지먼트에서 네거티브 매니지먼트로 비용 절감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거 환경도 상업용 부동산 그다음에 주거용 부동산도 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거용 부동산은 이상기온입니다. 이상기온 때문에 그동안 아름다운 지역이다 했다 산속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해안변에 있는 거, 그다음에 뭐 한강변에 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사실 이렇게 예. 이렇게 물이 있었던 지역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물이 있었던 지역이 굉장히 고급 주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뭐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기온 북극 나가 떨어져, 그다음에 남극 나가 떨어져, 그린란드 나가 떨어지니까 해수면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뉴욕까지 잠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주거 이동이 옮기는 상태에서 사실 주거용 부동산은 이 한 가지 요인에서 지금 차별 현상이 굉장히 되고 있다. 전체적인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 환영받았던 집값은 떨어지고 지역은 떨어지고 새롭게 되는 지역은 집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 은평 주민들 너무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산림 지역, 북한산 저거든요. 그렇죠. 아름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속해 있는 은평 지역 주민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피벗 그리고 금리 인하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요. 그런 만큼 부동산 시장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급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예. 지금 뭐 강남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29년에 하락세에서 부동산 급락한다 이렇게 하지만 1년 전 대비해서는 그래도 상황이 난 상태거든요. 그럼 1년 전은 금리가 올라간 추세인데 앞으로는 금리가 내리는 추세지 않습니까? 예. 인플레 잡혔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가 된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상황이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도심에서 빠지는 현상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지속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세계 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비교해드리고 그다음에 최근의 통화 정책은 1년 전과 다르다. 1년 전인 인플레 문제가 돼서 사실 금리 인상을 할 시점인데 1년 후가 지금 최근 시점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플레 통제했다. 그리고 미국에 또 지금 피벗이 된다. 예.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내년도에 상황이 많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한국 부동산 구조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 한국 부동산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마지막 총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최근에 집값이 올해 3월 이후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하다가 집값이 좀 주춤하니까 예. 사실 이렇게 비관론이 봐라 1년 전에 내가 했는데 또 얘기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얘기하는 게 이제 사실 레이 서머스 미 하버드 교수가 미국의 경기 침체할 때 구조적인 장기 침체론 이게 SSH라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SSH를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하이퍼시스의 약자거든요. 이런 쪽의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뉴욕타임스가 14세기 흑사병과처럼 저출산된이다. 그럼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런들의 시각이 딱 맞을 수가 있으니까 최근에 집값이 하락하니까 시청자분의 문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2015년의 경우를 뒤돌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 해리 덴터도 인구 절벽이라는 한국의 문제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2016년에 5대 시중은행장 예. 이 5대 시중은행장이 2017년에는 한국의 집값 15% 빠진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때 그랬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어땠습니까?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갔죠. 강남 두들겨도 집값은 올라갔죠. 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이 모두 빗나가기 때문에 너무 인구 통계학적 관점으로 아이고 뉴욕타임스에서 14세기에 해당되는 흑사병에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이게 된다.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금융이 실물에 비해서 3대1 정도로 많습니다. 금융 사이즈가. 그래서 이 버냉키 독트린 이후에는 그때 이제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예. 인구 통계학적 개념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실물보다 3대1 정도 금융 사이즈가 높으니까 통화 정책이 집값 결정의 주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너무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너무 이렇게 강남위를 비롯해서 수도권 한국의 집값이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다. 이런 비관론의 생각을 근거가 약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총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내년 3분기, 4분기에 금리 인하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너무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시각. 뭐뭐 부동산에 무슨 그냥 그 물은 오로지 그냥 집값이 떨어진다 아닙니다.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부 차원에서 예. 지금 한국의 저출산 문제, 고령화를 대비하게 한 정책 문제는 항상 뭐냐?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국의 부동산 경기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